쿨롱의 법칙은 프랑스 육군 대령이었던 이제 쿨롱에 의해서 1785년도에 공식화된 이제 실험 법칙이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4장의 내용들을 좀 미리 한번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점전화가 하나 있는데 이 점전화가 또 다른 점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얘를 Q1이라고 하고 얘를 Q2라고 하면 점전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영향,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영향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전화를 두 개를 갖다 놨더니 얘네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점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점이에요, 점. 그럼 전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하라는 개념을 전자공학과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시면서 체득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전자의 개념, 전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각각의 과목에 따라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어떤 그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의 덩어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는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요. 전기력. 세상에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 존재를 하는 거야. 이 전기력. 마치 중력 같은 힘. 그렇죠? 우리 중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렇죠? 중력. 이런 힘처럼 전기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력과는 다른 것이 전기력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그러한 무엇인가 덩어리가 존재를 하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어떤 덩어리가 존재를 한다. 힘을 이루는 덩어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사이에서 이제 큰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청력이 발생하는 거고 미는 힘들이 발생하는 거고 또 다른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미는 힘이 또 발생하는데 서로 다른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는 서로 당기는 어떤 힘이 발생한다. 이것들이 다른 중력,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어떤 힘과는 차이점이죠. 근데 전기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도 전기력이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걸 알았고 그 전기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전기력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거야. 전기력이 세다는 건 뭐고 약하다는 건 뭘까? 전기력. 그래서 이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런 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애들의 그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전하와 헷갈려서 쓸 수 있는 개념들이 뭐냐면 전자라는 개념, 전하라는 개념과 상당히 이제 헷갈리죠. 왜냐하면 회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전하의 흐름, 전류라는 것을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둘 다 뭐 전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전하의 흐름. 또 전자의 흐름이라고 해도 맞아.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이나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전자라는 애는 뭐냐면 택배 차량이에요. 택배 차량이야. 자, 택배 차량에 우리가 무엇을 싣고 가냐면 여기에 전하를 싣고 가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택배 차량이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택배 차량 안에 짐이 싣고 있을 테니까 그 짐이 이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기력에 의해 전기력을 구성하는 어떤 덩어리 그 덩어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덩어리가 우리가 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전자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전자라는 개념은 원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덩어리의 원천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덩어리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 중에 하나인 원자
자, 원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보호의 원자 모델을 갖다가 쓰게 되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물질들은 어떠한 이런 전기력을 띨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는 전하가 없지만 양성자는 플러스의 양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자, 물질 내에 이런 전기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 전기력을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이 전자가 된 거죠. 이게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를 발생시키는 전하가 나오게 되는 거는 바로 이 전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것을 얘기하는 하나는 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는 원자 입장이 아닌 좀 더 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택배 차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택배 차량,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전자 시간에 배우게 되는 전자를 우리가 캐리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택배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전화로 돌아왔어요. 전화로 돌아왔는데 그 전화가 어떤 전화냐면 점전화, 이렇게 딱 Q1, Q2로 되어 있는 점전화 요 사이에서 서로 간에 영향이 발생하는데, 그 힘 F가 발생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있는 이 직선을 따라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힘 F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Q1과 Q2의 어떤 그 전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힘은 Q1과 Q2를 잇는 이 직선에 따라서 작용을 하고,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실험을 해봤더니 그 힘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봤더니 Q1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Q2가 크면 클수록 뭔가 이 전하량, 무엇인가 전하량, Q1이 크면 클수록 Q2가 크면 클수록 정비례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R에 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뭐냐면 F가 커질 때, 일정하게 커질 때 이쪽도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등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자 한다면, 여기 비례상수를 넣어줘야 돼요. 비례상수를 넣어줘서 비로소 등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례상수를 넣어서. 그럼 비례상수 K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K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물리학 법칙이라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법칙, 성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Q1, Q2 그리고 거리 R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건 결과를 힘과 연관시켜 보려고 했더니 우리가 비례상수 K라는 거를 두고 이렇게 식으로서 하나 완성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K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식으로 썼지만 지금 여기에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수식으로 풀거나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좌표 공간 안에 갖다 놓고 싶어요. 좌표 공간이라고 하면 원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제가 어느 위치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위치가 여러분 머릿속에도 저와 비슷하게 그려지고, 제가 그 위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오른쪽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오른쪽과 똑같은 그런 공간에 놓여 있도록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가 서로 어떤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좌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좌표 공간 안에 이 식을 쿨롱의 법칙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적용을 해주고 싶어. 그 적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벡터를 써야 돼. 벡터의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벡터의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자,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 벡터와 우리가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스칼라죠.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들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스칼라, 벡터.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 그러면 벡터에는 크기와 방향, 스칼라에는 크기만 존재하는 거죠. 크기만 존재해.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은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 안의 온도, 분포 얘기를 한다면 어느 위치에서 온도의 어떤 값은 하나를 갖죠. 굳이 방향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방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방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어느 위치에서 바람의 어떤 그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공기의 세기와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위치, 방향과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 벡터로 나타내죠. 그래서 벡터로는 뭐 공간 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뭐 속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향이 존재를 해야 돼요. 크기, 방향. 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Q1과 Q2를 얘기를 해놓고 야, Q2가 오른쪽에 있어. 어떤 방향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Q1이 있으면 Q2는 오른쪽에 있어. 저는 거리가 3만큼 떨어진 내 Q2가 있습니다. Q1 옆에 Q2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Q1을 딱 그려놓고 오른쪽에 Q2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얘기를 안 하고 거리 3만큼 있는 곳에 Q2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Q2를 이렇게 그려놓겠죠. Q2를 그려놔. 자, Q3는 Q1에 또 1만큼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여기에 Q3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다른 친구는 이렇게 Q1과 Q2까지는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려놓는데 거리가 1만큼인데 거리를 이쪽으로 그냥 1만큼 줬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리의 개념으로서 똑같이 물리량들을 좌표 공간으로 갖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Q1이라는 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두게 되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좌표계를 하나 만들고 이걸 X축이라고 두자. 그럼 X축의 방향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거리, 2만큼 거리, 1만큼 거리, 2만큼 거리에 얘네들이 위치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방향이라는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분포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포를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각각 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방향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벡터 개념을 써야 된다.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 쿨롱의 법칙에 이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써주고 싶은 거냐면 다시 써서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죠. F에서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놨어요. 화살표를 갖다 놓게 되면 우리가 얘는 벡터를 의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책이나 그건 서로 약속하기 나름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책에서는 이렇게 F를 이렇게 대문자인데 아주 진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필기할 때는 이렇게 진하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진 않고 위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벡터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 값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equal. 힘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럼 다시 K를 쓰고 Q1, Q2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에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Q1과 Q2라는 애는 전하량이라는 어떤 전하량을 의미하는 건데, 전하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놓고 실제로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표시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벡터가 들어갈 수 있냐? 이 아래쪽에 벡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아래쪽에 벡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표계로 표시를 한다는 건 어떤 숫자의 단위로서 표시를 하는 거고, 숫자의 단위로서 표시를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방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마치 아까 이 벡터 공간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직교 좌표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X방향으로 얼만큼, Y방향으로 얼만큼, Z방향으로 얼만큼이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의 X, Y, Z의 그 방향, 크기는 그냥 1이고, 크기는 1. 1이라는 값은 아주 기본적인 값인 거죠. 실제로. 1이라는 값에 무엇인가를 곱하는 값이 존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벡터 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A를 가지고 단위 벡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분명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크기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 곱하기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애가 A라는 애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방향만 구하고 싶다는 거야.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방향은 A를 크기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크기는 절대값을 표시해줘. 이거는 절대값 A라고 해주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기가 돼요. 크기를 제외한 오직 방향 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우리가 어떤 벡터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다 라고 해서 뭐라고 표시를 해주냐면 A 벡터, 그리고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A 방향으로서 벡터 이렇게 해서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단위 벡터다. 단위 벡터의 자, 그래서 단위 벡터의 크기는 요거니까 우리가 당연한 성질이죠. 단위 벡터 A가 있는데 단위 벡터 A의 크기는 얼마냐? 그럼 1이 되는 거예요. 단위 벡터를 써줘야 우리가 기준점이 마련하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방향으로 문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놓고 제가 몇 발자국을 가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미리 설정한 상태에서 몇 발자국, 그러니까 몇 발자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내가 1, 2, 3, 4. 1의 의미가 하는 것은 제 발의 크기를, 그러니까 한 보를 의미하는 거구나. 발자국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크기가 1, 우리가 단위로 잡을 수 있는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단위 벡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시 직각좌표계를 하나 그려보고, X와 Y와 Z, 직각좌표계 기본적인 방향에서, 자, 여기에 각각의 방향으로서 단위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Z 방향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 AZ라고 써줄 거고, 아래쪽은 AX, 여기는 AY. 각각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은 좌표계라고 해봅시다. 했을 때 임의의 어떤 요 A라는 이 벡터를 A라는 벡터를 내가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A라는 벡터를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A라는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A라는 벡터를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여기가 AX 요 각각의 교점이 의미하는 것이 AX, AZ, AY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화살표가 위에 없는 걸로 봐서 이 값들은 다 스칼라의 양인 거죠. 1, 2, 3, 4 이런 거에 해당되는 값들이에요. 자, 그럼 이 값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좌표로 표시를 하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X, AY, AZ 이렇게 좌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자, 이 좌표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또 어떤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AX에다가 자, 요거는 이렇게 표시했을 때 문제점은 AX와 AY와 AZ라는 것이 어떤 서로 연관성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로 표현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괄호 안에 콤마로 다 분리가 된 상태인데 이 좌표를 표시한 것을 벡터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AX 플러스 AY 플러스 AZ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산을 실제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성분들은 무엇과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AX, AY, AZ라고 하는 요 방향 성분들이 들어있죠. 이걸 단위 벡터. 그래서 벡터라는 애는 크기와 단위 벡터의 곱으로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라. 벡터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값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쓰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으로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두 번 써요. 자, 그러면 A 벡터가 있는데 대문자 라지 A 벡터가 있는데 그 대문자 라지 A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디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A 벡터, 요 A 벡터의 단위 벡터. 그러면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좀 다른 거죠. 크기는 1.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어떤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 벡터랍니다. 단위 벡터. 자, 이 단위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A 벡터에다가 무엇으로 나눠주면 되냐면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크기는 벡터를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아주 당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쿨롱의 법칙을 써서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거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을 표현한 거죠. 스칼라. 이 스칼라 값으로 모두 스칼라 값으로 어떤 힘이라는 애가 있는데 스칼라 값을 표현했어. 아직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벡터를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힘이라는 애가 있는데 법칙적으로 봤을 때 Q1과 Q2가 있고 거기에 거리가 R이 있으면 얘네들이 K 비례상수로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더라. 한 두 개 정도 점전화가 두 개가 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점전화들이 발생하고 Q1과 Q2의 위치에 따른 Q3의 위치라는 것이 어디에 분포할지 모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 상태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것들을 우리가 좌표 개념으로 가지고 와야 돼. 좌표로. 자, 좌표로 가지고 오고자 했더니 무엇을 썼냐면 벡터의 개념을 썼고, 자, 벡터의 개념을 써서 F라는 애가 화살표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화살표가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봤더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 벡터 물리량을 가진 애들은 다 이렇게 벡터로서 써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죠. 이렇게 써줬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벡터가 있는데 벡터가 밑으로 들어가서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벡터라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쉽게 벡터라는 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크기 곱하기 방향이 존재하고 거기에다 크기를 곱해주면 어떤 벡터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는 아직은 그런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는 이걸 이렇게 하게 돼. F는 K, Q1, Q2. 자, 이건 화살표 안 썼어요. 그죠? 화살표 안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Q1, Q2는. R이라는 애도 그냥 화살표 들어가지 않고 R 제곱을 써줍니다. 화살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값이냐면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말이 안 되죠. 왜? 여기는 F는 벡터 값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값은 지금 스칼라 값을 나타내. 크기 값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크기 값만. 방향을 만들어줘야 돼.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벡터라는 애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위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물리적인 법칙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쿨롱의 법칙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계산을 하고 공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위치에 전화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좌표계를 갖다 놓으려고 하고 좌표계 안에서는 그 위치들을 우리가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